네,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 짓는 주택 위주의 정책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부터 이번 개선 대책까지의 실효성 그리고 층간소음 실태에 대해서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층간소음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입주민들 간의 분쟁에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다 보니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이 층간소음 분쟁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 층간소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일하고 큰 문제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는 주거 형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동주택 주거 형태가 지금 거의 80% 이상의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2019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2020년, 21년 오면서 2만 6천여 건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 분쟁이 네. 21년에는 4만 6천여 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거 생활에서 패턴이 실내 생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급증한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입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이 정도 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러고 누군가는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런 다툼들이 일어나는 건데 층간소음의 기준이 있습니까? 층간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에 대한 각각의 기준이 있고요. 그거를 경량충격음 58, 49 이런 거를 50 이런 거를 49로 기준을 강화하려는 그런 국토부의 계획이 있고요. 데시벨이요? 그렇죠. 예. 이제 데시벨 단위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경 오염하면 지수적인 단위들이 쓰죠. 예. 보통 퍼센테이지 하면 몇 프로 또는 수질 오염 단위로 하면 미리그램 퍼 리터 ppm 단위 또는 대기 오염 단위로 하면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해가지고 ppb 단위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또는 10억 분의 1의 어떤 오염 지수적인 단위를 사용하는데 데시벨이란 단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데시벨은 사실은 지수함수가 아니고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49데시벨이라는 게 기준인 건데 이거면 어느 정도 소리라고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49데시벨이라면 식탁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라든가 네. 거기에서 물건이 떨어졌을 때의 소리라든가 이런 정도의 소음으로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소음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여름에 잘 때 모기가 귀 옆에서 웅웅거릴 때 소리는 굉장히 작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는데 소리의 크기와 관계없이 본인이 어떤 상태에서 소음에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이 층간소음도 영향이 커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됐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법리적인 검토까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수치가 우리가 49데시벨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반복적으로 일정 기간 어느 시간 동안 이게 패턴이 나타나야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라고 해서 사후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건지 네. 그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지도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애매하게 49데시벨이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건지 지금까지는 그게 어떤 식으로 좀 처리가 됐습니까? 네,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직접 충격음과 공기 전달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충격음은 바닥을 때리는 것과 같은 이런 충격음을 얘기하는 네네. 거고 공기 전달음은 말로 얘기했을 때 공기를 통해서 가는. 그러니까 소음과 진동이라는 거는 같은 물리적인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매질이 공기면 소음이고 매질이 쉽게 해서 고체면 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어떤 의미로는 층간 진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동음이 실내로 나왔을 때 층간 소음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간 진동이나 층간 소음이나 그렇게 악유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직접 충격음하고 그다음에 공기 전달음에 네네. 대해서 각각의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충격음에 대해서는 1분간 등가 소음도가 43데시벨, 야간에서는 38. 아, 1분간. 그렇죠. 예. 1분간 등가 소음도. 그다음에 최고 소음도는 주간에는 57, 그다음에 야간에는 52데시벨인데 이거는 최고 소음도라는 거는 한 번에 임팩트했을 때의 피크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등가 소음도라는 거는 1분간에 측정을 해서 각각의 5초마다 측정을 해서 그 값의 에너지 평균 값이 몇이냐를 따지는 게 등가 소음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 건 예, 맞네요. 공기 전달 소음에 같은 경우는 5분 동안의 등가 소음도가 주간에 45데시벨, 야간에 40데시벨 이런 기준들이 근데 명확하게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툼을 할 때 막 58초 동안 소리를 냈잖아요. 뭐 1분 동안 냈잖아요. 이게 47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지가 않기 때문에 예.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4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사후 확인제. 이게 건물 자체에서 음을 차단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까, 그럼? 예, 사후 확인제라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가 좀 그러니까요.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전 그 인정 제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같은 데에다가 설계 시방서대로 공동주택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소음을 측정을 했습니다. 실측을 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실제 지어지는 아파트도 기준을 만족하는 걸로 가름을 했습니다. 그게 사전 인정 제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그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사후 인증제에서는 실측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사전 인정 제도와 사후 인정 그 확인제가 그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사후에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지어진 것이 실제로는 그 성능에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진행이 됐었던 겁니까? 평가 기준에 그렇습니다. 만족하는 예, 걸로? 이제 그와 관련돼서 2019년 4월에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190일 가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실질적으로 사전 인정을 받은 그 내용보다도 그 만족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60% 이상은 최소 기준도 그 만족을 못했던 그런 그게 왜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를 좀 부실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인정제도 할 때는 제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그거에 못 미치는 정도의 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후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법에서는 사후 인증제로 그 실측을 하더라도 그것도 2022년 8월 4일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후 확인제가 8월 4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그 전체 공동주택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3년 내지 5년 정도 후에 실질적으로 지어질 거다.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측을 한다. 그것도 처음에 2% 정도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실측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 95 내지 98%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제에 대해서도 이 실측에 그 다른 받지 못하는 전혀 그 다른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막 시작된 제도이다 보니까 그런 보완점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후 확인제 이외에도 어제 국토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지어져 있는 주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신규 주택에 대한 대책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건지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바닥 두께를 21cm 이상으로 잘 양호하게 진 그런 그 건설사에 대해서는 이 그 분양가가 플러스되는 부분은 분양가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어저께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관련돼서 실측을 하면 그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층간소음을 실측한 내용을 사후 확인제에서는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법률을 바꾸겠다는 그런 그 의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후 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매우 우수한 건설사의 경우에는 주택 그 분양 그 보증 수수료를 30%까지 할인해주겠다. 이게 이제 신축 그 공동주택에 대한 큰 세 가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서 층간 소음이 없도록 하되 거기서 나오는 비용만큼 어느 정도 더 분양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공표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라는 게 이번 개편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소비자가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단순하게 재료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10mm에서 더 높아지면 더 커지면 콘크리트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철근도 예, 당연히 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자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설계 자체가 바꿔야지 합니다. 하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광주에서 사고 난 그런 아파트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그거를 완공했을 때는 그 하중이 문제가 없지만 그 시공할 때는 그 시방서대로 그 설계 도명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본적으로 두께가 두꺼워지는 만큼 설계 자체부터 다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에는 굉장히 부담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담이 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사에게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야 하고요. 다만 건설사마다 5에서 20% 정도의 그 건설비 이 상향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준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큰 틀의 방향이다 보니까 과연 건설업계에서는 이것들을 바로 시행을 할 것인가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앞으로 지어질 주택에 대해서 그 구조 방식을 좀 바꾸는 것이 기존에서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궁금한데 이게 라멘 구조로 바뀐다라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라멘 구조, 벽식 구조라고 얘기하면 예. 일반 국민들은 그게 잘 무슨 뜻인지 잘 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 이거는 기둥식 라멘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아파트는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들어가 있어서 위에서 오는 충격음을 기둥과 보가 가져가기 때문에 흡수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굉장히 덜하다. 기존에는 지금 저기 벽식 구조는 면이 다 아래 바닥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더 소음이 아래로 잘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층간 소음에 굉장히 열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칸막이 돼 있어서 소음 전달의 그 에너지, 소음 에너지가 전달이 쉽기 때문에 적은 평수의 그 아파트가 층간 소음에 취약하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층간소음 노출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사들이 앞으로 저런 식으로 라멘 구조로 좀 바꿔나갈 그 가능성, 실효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지금까지 왜 그 벽식 구조의 아파트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좀 히스토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왜 층간소음에 유리한 벽식 구조보다 라멘 구조를 짓지 왜 벽식 구조를 졌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에 우리나라가 그 도시화로 고밀도 성장을 할 때 인구의 그 도시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럴 때에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벽식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식 구조 아파트를 그 건설한 당사자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해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층간소음에 그 불리한 벽식 구조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러니까 2007년부터 10년간 진 전국 500가구 이상의 98.5% 이상이 다 벽식 구조인데 지금도 벽식 구조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과 관련된 겁니다. 일기 신도시가 90년대 초반부터 그 완성이 되고 90년대 중반까지 완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30년이 지나서 지금 재개발 시점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일기 신도시 재개발할 때는 기둥식 라멘 구조로 바꿔서 그 건축을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강구해 볼 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한 내용이고 기존 주택도 분명 층간소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개선책도 뭐 제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양질의 그 소음 매트 인증을 받은 소음 매트를 설치할 때 그 구매 비용의 300만 원까지 그 이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500가구 이상의 그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그 의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돼 있는 민원 상담 그 분쟁 조정의 그 기능을 통폐합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시기에는 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이 사실 더 많고 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더 즉각적인 이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대책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네. 신축 그 된 아파트들 뭐 그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가격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강남에 있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굉장히 안전할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 고급의 아파트, 그러니까 네. 가격상으로 그런 아파트들도 층간소음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고 분쟁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거는 신축하고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하고 좀 구분을 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어떤 그 법적 그 개정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고 그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인문사회적인 그런 방법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매트를 깔아도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위아래 집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이 층간소음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굉장한 인문사회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층간 소음은 사회적 문제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네. 대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들, 이 시민들, 주거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살았으면 하는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저희 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는 이 층간소음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를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기둥식 라멘 구조로 했으면 예. 좋겠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다. 예. 그다음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그 측정을 전수화해야 한다. 그런 전수화해야 2 내지 5%만 측정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95 내지 98%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의무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예. 공동주택의 각 동호수에 대한 층간소음을 명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을 할 때도 소비 전력이라든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하자가 있으면 리콜을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짜리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명확한 리콜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층간소음 표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 자연스럽게 공동주택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층간소음의 정도를 확인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그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네, 네 번째로는 알겠습니다. 예, 그 층간소음 그 벌칙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그 선분양으로 인한 그 층간소음 고통을 봉쇄하기 위해서 후분양제를 그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